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점점 더 급증하는 한국어 사용자. 2. 바이든, 삼성의 긴급 도움 요청. 3. 중국마저 한국의 수소 투자 요청에 초비상.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어가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의 인구보다 전 세계에 얼마나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해당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는지가 그 언어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국력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이 사용 중인 영어는 영연방, 그리고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 동맹체를 통해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영어권 국가들끼리 이통행과 사업의 자유가 비교적 크게 보장되는 국가적 연대를 이루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프랑코폰이라는 프랑스 언어권 공동체를 구성해서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캐나다, 퀘벡주, 서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과 영어권 국가들의 패권 성장을 견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터키 언어권 국가들 역시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구돌궐 제국 권역 국가들을 언어로 규합한 투르크 언어권 국가연합을 결성해 투르크 제국의 영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전 세계는 자국의 언어가 해외 다른 언어들에 사장되지 않고 해외로 오히려 확대하고 세력화하는 것을 국가정책으로 내세운 상황입니다. 2021년도 듀오링고 학습 플랫폼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어를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국가로서는 몽골과 부탄 단 두 나라만 있었으나 2022년도에는 두 개 나라가 더 추가됐을 뿐 아니라도 번째로 많이 배우는 나라들의 범위도 더 서쪽으로 확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듀오링고 선임 학습 과학자 신디 브랑코 박사는 2022년도 한국어의 성장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 또 남아시아 권역에서 한국어와 일본어가 급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기준 한국어를 가장 많이 배우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볼까요? 9위 브루나이 왕국, 인구 44만 1,500명.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근처에 위치한 한국의 파주시, 김포시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자국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한국에 줄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세계에서 가장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브루나이 왕국이 바로 그런 나라일지 모릅니다. 2022년도 들어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언어가 바로 한국어가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제치고 1위를 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브루나이는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42,939달러로 국민 평균 월 500만 원을 버는 나라이며 동아시아에서는 홍콩 다음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요.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이유로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경제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동남아 국가이지만 중동의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입지에 있어서 영국의 보호령 왕국으로 남아있다가 불과 얼마 전인 1984년 독립을 했을 정도로 싱가포르와 같은 우수한 지정학적 입지를 띠고 있습니다. 8위 부탄 왕국, 인구 78만 명. 부탄은 지난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한국어가 제1위 인기 외국어가 됐습니다. 부탄도 인구 100만이 안 되는 소국입니다. 한국의 남양주시나 화성시보다 약간 적은 수준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국민들 개개인이 아주 품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며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엄격하게 환경을 보호하고 해외의 유해한 문화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탄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최근 한국 드라마나 한국 문화만큼은 부탄에서 허용이 되면서 부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부탄 언어와 한국어는 언어적 문법 구조가 동일해 한국어를 배우기 매우 쉽습니다. 산맥 부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복과 유사한 브이넥 전통 복식을 입은
민족들이 살고 있고 티베트, 네팔, 구르카 등 티베트 산악지대에는 제2위 한민족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친숙한 지역입니다. 7위 몽골 인구 333만 명. 한국어와 문법이 같은 몽골에서도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도 한국어가 제1위 인기 외국어가 됐습니다. 몽골도 인구가 적은 소국가이지만 국토의 면적을 따지면 그리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심지어 수천만의 몽골인 디아스포라가 중국 내 몽골 러시아 일부 지방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몽골에서 제1위 인기 외국어가 한국어가 된 것은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몽골인 100명 중 1명은 한국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한파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끼어있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매우 위태로운 지정학적 환경을 갖고 있고 또 제조시설이 부족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기가 몽골 사회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몽골에서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일본이 몽골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몽골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몽골 제2위 인기 외국어는 일본어가 아닌 영어인 상황으로 몽골에서 일본어 사용 확장이 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6위 말레이시아 인구 3,278만 명. 말레이시아에서는 제1위 인기 외국어가 일본어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2 인기 외국어는 한국어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인데 아직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어가 일본어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회고 독권 국가로서 많은 무슬림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온화한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것으로 분석되며 젊은 K-팝 팬층으로부터 한국어 배우기 열기가 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6위 미얀마 인구 5,481만 명. 9위, 8위, 7위는 모두 제1위 인기 외국어가 한국어인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는 제2 인기 외국어가 한국어입니다. 미얀마의 제1 인기 외국어는 일본어인 상황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얀마어와 한국어, 일본어는 문법 구조가 동일해 미얀마인들이 한국어나 일본어를 배우기 매우 쉽습니다. 듀오링고 연구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와 일본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 미얀마에서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5위 태국 인구 6,995만 명. 제2위 인기 외국어가 한국어가 차지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미얀마나 말레이시아어와는 달리 제1위 인기 언어가 영어입니다. 태국은 일본이 그동안 경제적으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나라인데 2위가 한국어가 된 것입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한국으로의 밀입국 사례가 증가해 한국 출입국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면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을 안 태국인들이 여행객을 가장해 수십 명 단위씩 행방이 묘연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유토피아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태국과 한국은 상호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동남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태국에 우호적인 이유는 태국은 임진왜란 때부터 한국을 도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한국에 파병을 하겠다고 한 나라이며 한국전쟁 때에는 태국이 직접 전투병력을 파견한 나라였던 만큼 사증면제협정 등 혜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위 필리핀 인구 1억 1,100만 명. 2022년 드디어 일본어를 제치고 필리핀에서 한국어가 1위 인기 외국어가 됐습니다.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로서는 최초의 1위를 달성한 것으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에 대한 것은 모두 인기가 많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칭찬으로 너 한국인처럼 생겼다. 너 한국인처럼 피부가 아름답다 등 한국인에 대한 인기가 많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2021년까지 일본어가 1위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는 한국어가 제1위 인기 외국어가 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 중인 나라로서 완전히 문법이 다른 언어인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한국과 필리핀과의 교역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필리핀 진출이 늘어나면서 한국인 사업주에 고용된 필리핀인들의 한국어 배우기 열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역시 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에 전투병력을 파병해온 우방국으로서 최근 해공군 간 교류가 매우 활성화되면서 한국과 필리핀은 동아시아의 안보를 지키는 주요 파트너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1억이 넘는 나라에서 제1위인 기회국어가 한국어가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3위 일본 1억 2,570만 명. 일본에서는 제1위인 기회국어가 영어인데 그 다음이 한국어가 된 상황입니다. 2022년도 일본인들이 꼽은 가장 가고 싶은 연말여행지 1위와 4위에 한국의 서울과 부산이 꼽혔을 정도로 일본인들 사이에서 최근 한국은 가장 핫한 인기 여행지가 됐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바로 젊은 층들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증가 중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의 버블 경제를 경험한 40대 청년층, 50대 60대 중년층 사이에서는 한국을 보는 시각이 경쟁국가 못 살던 나라가 갑자기 일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나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일본의 10대, 20대 젊은 층들은 할머니부터 겨울 연가를 보고 자란 세대이며 엄마가 동방신기의 팬인 경우도 많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익숙해지는 세대로 분석됩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단어만 갈아 끼우면 쉽게 구사가 가능해서 일본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본어, 한일 믹스어라는 신종 언어가 유행 중입니다. 한국어 단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는 문화가 생기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한국어 학습 열기가 매우 뜨거운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2위 방글라데시 1억 6,630만 명. 방글라데시 제1 인기 국어는 영어입니다. 그 다음 제2 인기 외국어는 한국어입니다. 듀오링고의 언어 박사들은 남아시아에서의 한국어 성장세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더 이상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의 언어가 아닌 남아시아 권역으로 서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인구가 1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대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방글라데시는 최빈공국에서 남아시아에서 가장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 산업국으로 도약 중입니다. 선박 해체 산업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전수된 봉제 산업은 방글라데시의 경제를 눈부시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의 봉제 기업들의 활약으로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집중된 많은 봉제 산업을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좀 나은 소득을 바라는 이들 가운데에서는 한국으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한인 사업주에 채용되기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듀오링고 같은 인터넷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 접근을 하려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되는 계층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중산층 사회가 곧 성장을 앞둔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높아지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볼 수 있습니다. 1위 파키스탄 2억 2,520만 명. 파키스탄에서도 방글라데시와 마찬가지로 제1 인기 외국어는 영어, 제2 인기 외국어가 한국어가 됐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에서는 파키스탄인 남자 간호사 무하마드 샤비르 씨가 무려 20여 명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해 4명이 목숨을 살린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관광자 방문을 했던 것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과거부터 한국의 노동자를 많이 파견해온 나라이며 한국에서 성공하여 사업가가 된 이들,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부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BTS의 효과가 파키스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파키스탄에서는 BTS 전국의 생일에 맞추어 대규모 현수막이 걸렸는데 파키스탄의 정치인이 파키스탄의 전통적인 영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철거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파키스탄에서는 현재 BTS 열풍이 엄청난 상황이며 그로 인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8위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몽골, 부탄, 필리핀, 브루나이에서는 한국어가 1위를 해서 2021년도보다 두 나라가 더 많아지며 한국어의 확장 위세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듀오링고에서는 한국어가 아르헨티나, 독일 같은 유럽, 남미 같은 지역에서도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듀오링고에서 분석한 원인 중에는 BTS가 있습니다. BTS 덕분에 한국어 열기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해당 분야의 특집 분석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과연 한국도 프랑스의 프랑코포니와 같은 거대 한국어 국가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삼성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며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었던 바이든에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삼성과 한국의 무릎을 꿇으며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특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삼성의 답변이 더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파격 제안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삼성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바이든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삼성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길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안절부절해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삼성전자가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분기 삼성전자가 발표한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5.75% 감소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미국발 금융위기였던 2009년 1분기 이래 14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IT 수요 부진이 지속돼 부품 부문 위주로 실적이 악화하며 전사 실적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메모리는 매크로 상황과 고객 구매 심리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고객사의 재무 건전화 목적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적이 큰 폭 감소했다고 전하면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며 치킨 게임을 벌여온 삼성전자. 하지만 삼성전자의 180도 바뀐 이번 발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무려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알려졌던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마저도 돈이 부족한 상황인 셈인데 삼성전자는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단기 차입하기로 했다고 장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차입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5년 8월 16일까지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즉 삼성이 해마다 이자로만 9,20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이번에 무려 20조 원을 빌린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추후에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는 대신 한국에 초대 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까지 삼성이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미국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이번 삼성의 충격적인 발표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1, 2, 3월 3개월 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인상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구축 비용이 약 10조 원 이상 늘어나 사실상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보조금보다 비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5일 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170억 달러 금액보다 80억 달러, 약 10조 5천억 원가 증가한 250억 달러, 32조 8천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급증한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뛴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소식통 중 한 명은 건설 비용 증가분이 전체 비용 상승의 80%를 차지할 것이라며 원자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테일러 공장 건설이 지연될수록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추정치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늘어난 공사 비용은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보다도 클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미 상무부는 건설 비용의 최대 15%까지만 지원하는데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직접 보조금은 최대 3조 원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 직접 지급과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하면 약 7조 원대로 늘어나지만 이는 이번에 늘어간 공사비 10조 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에 삼성이 미국 내 투자를 완전히 철회해버릴 수도 있다며 친정부로 유명한 미국 안보 전문지마저 바이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정부 채널로 유명한 미국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인텔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꿈은 결실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실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고전하는 인텔이 미국의 지원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가 세금을 들여 인텔을 지원하는 목적과 효과가 모두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면서까지 인텔을 살리려다가 한국이 투자를 철회해버린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결국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자국 공장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의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인텔이 모든 자금 여력을 소진하게 될 2030년까지 투자를 지속한다고 했고 삼성전자와 TSMC 등 상위 경쟁사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들의 주요 고객사를 빼앗아올 만큼 충분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기술 발전 속도도 늦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결국 미국 정부가 인텔과 같은 자국 기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기술과 생산 능력에서 자급체제 구축을 노리는 일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초미세 공정인 3나노 파운드리가 가능한 곳은 오직 삼성전자와 TSMC입니다. 삼성과 TSMC는 지난 수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나노 반도체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인텔은 이보다 더 앞서 1.8나노 파운드리를 2024년부터 선보이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나노는커녕 7나노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인텔이 갑자기 꿈의 숫자인 1.8나노를 그것도 1년 안에 만들어 삼성전자와 TSMC를 한 번에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TSMC를 단숨에 따라잡겠다는 바이든과 인텔의 계획은 뜬구름을 잡는 헛소리라 평가했습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을 실제로 파운드리 사업에 활용하려면 충분한 양산 능력과 수율,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인텔의 수준은 삼성과 TSMC에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군다나 3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ASML42 EUV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ASML42 EUV 장비는 1년에 50에서 60대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ASML2 계약을 체결한 곳에 넘기고 나면 더 이상 물량이 없습니다. 비중을 보시면 대만과 한국이 거의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최소 앞으로 10년 동안은 말이죠. 게다가 ASML 베닝크 CEO도 한국에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발표하며 한국 기업과의 밀월 관계를 대놓고 공식화했습니다. ASML은 경기 화성에 1만 6천 평방미터 규모로 심자외선, DUV, EUV, 노광 장비와 관련한 부품 등의 제재조 센터와 첨단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체험관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극비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에 절대 제조 센터를 짓지 않았던 ASML이 한국에 올인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공개된 한 장의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ASML 베닝크 CEO가 어깨동무를 하며 찍은 사진. 두 사람은 정장 자켓도 입지 않았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가 얼마나 편안하고 친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ASML 나라, 네덜란드 총리까지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의 특별한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파고들 틈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삼성은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는 대신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한 삼성전자를 놓쳐버린 바이든. 바이든이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미국 공화당이 이번에 삼성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놓친 바이든의 어이없는 뒤통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바이든의 탄핵 절차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국정연설 중 바이든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외치는 의원들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로부터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는 바이든. 이제 사실상 허수아비가 된 셈입니다. 그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바이든이 속한 정당, 민주당이 직접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100% 질게 뻔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탄핵 절차는 미국의 하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원의 어떤 의원이든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하원 법사위원회의 과반수가 탄핵안에 찬성하면 모든 하원 의원들이 탄핵안에 대해 투표를 합니다. 과반수가 탄핵안에 찬성한다면 당사자는 공식적으로 탄핵당한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바로 자신의 직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하원에서 공무원이 탄핵당하였다면 그 다음은 상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하원이 탄핵안을 제출하면 그 다음 날 오후 1시부터 상원은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 67%의 상원 의원들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탄핵당한 당사자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하원은 이미 공화당이 잡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지만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삼성과 SK, 심지어 TSMC 위 투자마저 통째로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하며 미국인 일자리 수천만 개를 날려버린 바이든. 이러한 바이든을 계속해서 보호하다가는 당장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바이든을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미국 금리마저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수록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의 경제뿐 아니라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의 이해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 중인 한국산 전기차를 정면으로 겨냥한 IRA 법안은 오로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전기차를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반강제적인 조항입니다. 물론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에 이런 기류를 포착해 2024년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현재 착공 직전 단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받아놓고서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해 보조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등 동맹국이자 투자국에 대한 쌀쌀맞은 대우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어야 대통령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삼성과 현대기아는 물론 배터리 3사의 미국 투자까지 미래 산업을 싹쓸이해갔지만 한국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중국과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 중국만도 못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한국을 압박하지 한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결국 현대기아 자동차에선 미국 내 추가 투자가 아니라 멕시코 지역에 4억 8천만 달러 규모, 우리 돈 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하며 멕시코 현지 공장의 증설과 추가 인력 채용 등 막대한 자금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 측에서 IRA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미국이 아닌 멕시코 투자를 결정하자 기존의 현대기아의 덧밭이라 불리던 조지아주에선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공장,
SK온이 배터리 공장이 있으며 여기에 딸린 한국계 부품 소재 기업만 120여 곳에 달합니다. 조지아주는 사실상 한국 기업의 미국 캠프 수준이며 한국 기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지아주의 시민들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지아주가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지역 일자리 수천 개와 직간접 고용 효과 수만 개를 날리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고전하는 것을 눈치채 중국은 발빠르게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를 향해 수소기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자동차에 모자를 쓴 외국인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의 주지사 사무엘 가르시아인데요. 이번에 누에보레온의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가량을 추가 투자해 공장 생산 라인을 새롭게 늘리고 수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현재 누에보레온주의 기아차 공장은 평균 54초마다 한 개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며 이렇게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전 세계 45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인데요. 현대기아가 멕시코에 공장 증설을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3개국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제조되는 거의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들은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과 수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IRA 법안에도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3국에서 조립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국 내 현지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던 조지아주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IRA와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관련 투자를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 뺏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내 일자리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존에 예고된 조지아주의 투자 규모 역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대기아차가 IRA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량과 점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무리해서 공장 규모와 생산 라인을 늘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선거와 표를 의식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결국 민심을 잃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갈등을 겪는 한국 기업에 대해 중국에선 협력과 투자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기술을 탐하고 사드 배치를 명분으로 경제적 제재를 실시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는 중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견제하는 미국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기 위해 한국의 칩 4동맹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RA 법안이 나온 이후로 칩 4동맹 회담을 파기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미국에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에게 수소차, 정확하게는 수소전기차 관련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1위일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전기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 자국의 전기차 업체들과 자국 배터리 업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여 우리나라 현대기아는 물론 다른 해외 자동차 업체들도 중국에서 제 실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이 성장하기 전엔 해외 업체들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한 다음에 자국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해외 기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재하면서 자국 기업에게 혜택을 몰아줘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동차 판매 통계는 글로벌 자동차 통계에서 따로 집계할 정도로 불공정한 시장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시장이 워낙 크기에 많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중국이지만 그래도 자동차 분야에선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량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엔 여러 가지 분석이 존재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대기오염을 자랑하는 중국이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그런데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희토류와 광물들은 상당수 중국에서 나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할수록 자국의 부품 사용 비중이 올리 중국 경제에 이득이 된다는 판단에서 중국 당국은 전기차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한계점이 명확해진 지금 중국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은 대부분 트럭을 비롯한 화물차에서 나옵니다. 휘발유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는 경유를 원료로 하는 화물차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기에 궁극적으로 중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화물차를 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과정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의 배터리는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흔히 소나타와 K5 등 2000세제곱센티미터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00kg 즉 1.4톤 수준이지만 아이오닉 5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기차는 공차 중량이 2000kg, 2톤에 가까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배터리가 매우 크고 무겁기에 트럭에 배터리를 적용할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화물 적재량이 감소할 뿐 아니라 배터리 부피로 인해서도 화물의 적재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전 시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화물차의 경우 많으면 하루 600km도 운행하는데 기름이 없을 경우엔 5분 내로 주유하고 출발이 가능하지만 전기 화물차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반나절가량 충전해야 400km를 주행할까 말까한 수준입니다. 즉 생업의 수단으로 장거리 전기 트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미래의 승용차들은 대부분 전기차로 바꿀 것이고 미래의 화물차들은 대부분 수소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트럭의 기술은 현대가 세계 1위이며 세계 최초 수소트럭을 상용화하여 이미 스위스로 수출까지해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행 중입니다. 수소트럭은 하루 종일 충전해야 되는 전기트럭과 다르게 평범한 트럭처럼 10분 내로 수소 충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주행 가는 거리와 화물 적재량에서도 기존 트럭들고 큰 차이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현대차의 수소 기술에 주목하며 자국 내 투자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수소 차량 넥소를 2022년 내로 중국에 출시한다는 입장이고 광저우에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 건설을 본격화했습니다. 빠르게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는 중국의 수소차 시장을 현대 측에서 선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의 구조는 배터리와 모터로 이루어져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부품 수도 적어 누구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베트남마저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 정도로 쉬운 분야인데요. 반면 수소차 시장은 아무나 시작할 수 없는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분야입니다. 현대는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생산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해외 의존도도 낮춘 것이 장점입니다. 유일하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중국으로 수소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에서 보존을 하고 중국 공장에서 생산 조립만 한다면 기술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성전자의 핵심 공장과 기술은 한국에 있지만 중국에서도 일부 생산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 세계 각지에서 자국 우선주의로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기업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손해를 보기보단 한국 기업의 가치를 더욱 인정해주는 곳으로 투자의 방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